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바둑을 두던 시절. 깊은 산골짜기 어느 양지 바른 곳에 넉넉한 인심을 자랑하는 큰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뒤로는 병풍처럼 둘러친 높은 산이 차가운 북바람을 막아주고 앞으로는 맑은 개울물이 쉬지 않고 흘러 농사짓기에 더없이 좋은 명당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바로 최참판댁이었습니다. 소슬 때문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고 담장은 심리 밖에서도 보일 만큼 길게 이어져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면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옷매무새를 다듬곤 했습니다. 곳간에는 해마다 걷어들인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여 있었고 마당에는 기름진 닭과 오리들이 한가롭게 논이는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이었습니다. 이 댁의 안주인인 최참판 마님은 깐깐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슬하에 둔 외동딸 화연 아기 씨에게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너그럽고 자애로운 어머니였습니다. 화연 아기 씨는 봄날에 피어나는 복사꽃처럼 곱고 화사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으나 밖으로 나다니는 일 없이 안채 깊숙한 곳에서 귀하게만 자라 세상 물정은 도무지 모르는 여린 규수였습니다. 마님은 딸이 혹여나 찬 바람에 감기라도 들까 노심초사하며 비단 옷을 겹겹이 입히고 몸에 좋다는 산해진 미는 죄다 구에다 먹이며 금지 오겹으로 키웠으니 그 정성이 하늘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아기 씨가 걷는 길에는 혹시 돌멩이라도 있을까봐 하인들이 미리 비지를 해둘 정도였으니 그 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이 댁에는 화연 아기 씨와 동갑내기인 몸종 달래가 있었는데 달래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최참판 댁에 거두어져 잔심부름을 하며 자라난 아이였습니다. 비록 남의 집 더부살이 신세였지만 달래는 천성이 착하고 부지런하여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거친 일로 손마디는 굵어지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가무잡잡했으나 눈망울만큼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투명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법이 없었고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등 따스하게 누울 잠자리가 있음에 감사하며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들판의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고 감나무마다 주홍빛 감들이 탐스럽게 매달릴 무렵 최참판 댁의 경사가 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고을에서 이름난 명문가인 김진사 댁에서 혼담이 들어온 것이었는데 김진사 댁은 재물도 많거니와 대대로 벼슬을 한 집안이라 최참판 마님은 이 혼담을 무척이나 반겼습니다. 마님은 안방 아랫목에 앉아 중매쟁이가 늘어놓는 김진사 댁 아들의 칭찬을 들으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고 우리 화연이가 드디어 제 짝을 만나 호강을 하게 되었다며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어 했습니다. 혼수품을 장만하기 위해 비단 장수가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고 집안 사람들은 모두 아기씨의 혼례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며 들뜬 분위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혼례 날짜가 잡히고 양가의 사주단자가 오갈 무렵부터 마을 장터와 우물가에는 심상치 않은 소문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정도였으나 날이 갈수록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만 갔고 그 내용은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김진사 댁 아들이 겉모습은 멀쩡하나 실상은 제 나이만큼 숫자도 세지 못하고 침을 질질 흘리는 천하의 바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글 공부는커녕 숟가락질도 제대로 못해 밥상머리에서 밥알을 흘리기 일쑤이고 동네 아이들이 놀려도 헤헤거리며 웃기만 한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고개를 넘어
최참판댁 담장안까지 넘어 들어왔습니다. 처음 이 소문을 들은 행랑아범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었지만 장터에 다녀온 하인들이 하나둘씩 비슷한 이야기를 전하자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참모들도 쑥덕거리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고 마당을 쓸던 머슴들도 빗자루질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이 본래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지만 이번 소문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흉흉하여 듣는 이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진사댁이 워낙 멀리 떨어진 곳이라 직접 확인해 볼 길은 없었으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싶어 사람들의 의구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곧 안방 마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님은 처음에는 질투 많은 것들이 지어낸 헛소문이라며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내 귀한 딸이 시집갈 집안을 험담하는 것은 용서치 않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지만 밤이 되어 자리에 누우면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마님은 사람을 풀어 몰래 김진사댁 근처를 염탐하게 했는데 돌아온 하인의 보고는 마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김진사댁 도령이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나오지 않으며 가끔 담장 너머로 괴상한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아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며칠을 알아누웠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시들해진 배추포기처럼 처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금지옥엽 매지중지 키운 내 딸을 바보 천치에게 시집 보내어 평생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양가에 혼약이 오가고 날짜까지 잡힌 마당에 이제 와서 파혼을 하자니 최참판 댁의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고 김진사 댁의 위세에 눌려 섣불리 나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마님은 머리에는 수건을 동여매고 끙끙 앓으며 밥상도 물리기 일쑤였고 안채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깊은 한숨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혼례 준비를 하던 화연아기 씨도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어머니에게 이유를 물었으나 마님은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 가슴만 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치 빠른 하녀들의 입을 통해 결국 화연아기 씨도 신랑 될 사람이 바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아기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운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어 어머니, 저는 죽어도 바보한테는 시집 못 가요. 하며 애원하는 딸을 보며 마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딸의 장래를 망칠 수도 집안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도 없는 기막힌 현실 앞에서 마님은 밤마다 뜬 눈으로 지새우며 뾰족한 수가 없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문풍지를 덜컹거리며 울던 어느 깊은 밤 잠 못 들고 뒤척이던 마님은 목이 말라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때 건너방에서 희미한 호롱불 아래 바느질을 하고 있는 달래의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달래는 늦은 밤까지 아기씨가 가져갈 혼수 이불에 술을 놓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마님은 문틈으로 달래의 모습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달래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딸 화연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달래는 비록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고생을 하며 자랐지만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심성이 고와 비단옷만 입혀놓으면 영락없는 양반집 교수라 해도 믿을 만한 자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님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은 차마 입 밖으로 내기조차 두려운 엉뚱하고도 위험한 계략이었습니다. 어차피 김진사 댁에서는 우리 딸 얼굴을 본 적이 없고 그쪽 아들이 바보라니 색시가 누구인들 제대로 알아보기나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마님은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에 스스로 놀라 고개를 저었지만 딸의 눈물 젖은 얼굴을 떠올리면 이내 마음이 독하게 굳어지곤 했습니다. 달래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달래는 어차피 고생을 모르고 자란 귀한 몸도 아니니 바보 남편을 만나도 내 딸보다는 잘 견뎌내지 않겠느냐는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님은 평소와 달리 달래를 안방으로 조용히 불러들였는데 그 목소리가 평소의 날카로움 대신 묘하게 부드러웠습니다. 달래는 영문도 모른 채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앉았고 마님은 그런 달래에게 따뜻한 꿀물 한 그릇을 내어주며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달래야, 너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꽉 찼구나. 언제까지 남의 집 부엌대기로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마님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달래는 어리둥절하여 큰 눈만 껌뻑거렸지만 마님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님은 달래의 거친 손을 잡고 쓰다듬으며 마치 친딸을 걱정하는 어미처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화연 아기 씨를 위해 지어두었던 고운 비단 저고리를 꺼내 달래의 몸에 대어 보았습니다. 이것 보아라. 색깔이 아주 잘 받는구나. 우리 달래도 이렇게 꾸며놓으니 아기씨 못지않게 곱다구어. 칭찬하는 마님의 말에 달래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엄하기만 하던 마님이 갑자기 이렇게 잘해주시는 데에는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지만 천한 종의 신분으로 감히 마님의 속내를 엿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고개를 숙이고 처분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여전히 김진사댁 바보 아들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게 떠돌고 있었지만 최참판댁의 담장 안에서는 은밀하고도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딸 화연에게는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고 달래에게는 힘든 바깥일 대신 방 안에서 몸가짐을 익히고 피부를 가꾸도록 시켰습니다. 하인들은 갑자기 팔자가 핀 달래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마님의 서슬퍼런 호통이 무서워 대놓고 말은 못하고 뒤에서 눈짓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달래는 편안한 생활이 좋으면서도 밤이면 밤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잠을 설쳤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홀레날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마당에 있는 감나무 잎도 하나둘씩 붉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마침내 마음속에 품어왔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진사 댁에서 함이 들어오는 날, 마님은 달래를 불러 앉혀놓고 청천벽력 같은 말을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문풍지를 흔들었고 마당에 늙은 개가 컹컹 짖어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마님은 달래를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것은 다 내 딸을 위한 길이다. 그리고 달래 너에게도 양반집 며느리가 될 기회를 주는 것이니 그리 나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정당성을 부여하며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벽에 기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마주 앉은 달래의 맑은 눈동자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함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 평화롭고 고요한 산골 마을의 밤, 최참판댁 안방에서는 한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음모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마님이 주신 고운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분명 낯설고 어색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품이 흘러넘치는 모습에 스스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운 옷자락 뒤에 숨겨진 무거운 운명의 무게를 그녀는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마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하나로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내일 쓸 잔치 음식을 준비하느라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지만 그 냄새가 오늘따라 유난히 슬프게 느껴지는 것은 어인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 늙은 행랑아범만이 마님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혀를 차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허허,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인데 마님께서 어찌 저리 무모한 짓을 꾸미시는가. 나중에 사달이 나면 어찌 감당하시려고. 행랑아범의 탄식은 가을바람에 흩어져 허공으로 사라졌고 밤하늘의 별들은 아무 말 없이 반짝이며 최참판댁의 지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내일의 폭풍을 예고라도 하듯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나뭇잎들은 우수수 떨어져 마당을 뒹굴었습니다. 그렇게 폭풍전야와도 같은 긴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굳게 닫힌 딸의 방문을 한 번 쳐다보고 다시 달래가 있는 방 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몸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비정하고도 간절한 어미의 마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착한 몸종 달래. 이 얽히고 설킨 인연의 실타래가 과연 어디로 향할지. 산골 마을의 밤은 그저 깊고 어둡기만 했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최참판댁의 마당에는 화려한 꽃가마가 들어설 것이고 그 가마에 오를 주인이 누가 될지는 오직 마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혼례날이 다가올수록 최참판댁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당에는 잔치국수를 삶을 커다란 가마솥이 걸리고 동네 안악들은 전을 부치고 떡을 빚느라 손놀림이 분주했지만 정작 안채 깊숙한 곳에서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며칠 전부터 달래를 안채 뒷방에 가두다시피 하고는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달래는 영문도 모른 채 평소에는 구경조차 힘들었던 쌀밥에 고깃국을 몇 끼니 받아먹으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녀들이 가져다주는 밥상은 상다리가 휘어질 듯 푸짐했지만 달래의 목구멍으로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넘어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님은 목욕물을 데우라고 지시하더니 직접 달래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향긋한 창포물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지는 가운데 마님은 달래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했습니다. 달래가 부끄러움에 몸을 쭈뼛거리자 마님은 한숨을 푹 내쉬며 직접 수건을 들고 달래의 등을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리 고운 살결을 가지고 어찌 그동안 부엌 일만 했더냐. 마님의 손길은 거칠면서도 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마님의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결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때를 벗겨내니 햇볕에 그을렸던 피부가 한결 뽀얗게 드러났고 달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욕을 마친 달래에게 마님은 준비해둔 새하얀 속적삼과 붉은 비단 치마를 입혔습니다. 옷감이 살에 닿는 감촉이 너무나 부드러워 달래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이 호사 뒤에 감당하기 힘든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그녀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마님은 달래의 머리를 곱게 빗어 닦아주며 금비녀를 꽂아주었습니다. 이제 되었다. 영락없는 양반집 규수야. 마님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가에는 물기가 어릿했습니다. 달래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물었습니다. 마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비단옷을 입히고. 달래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마님은 달래의 두 손을 꼭 잡고 지금까지 숨겨왔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달래야, 내 말을 잘 듣거라. 너도 들었겠지만 김진사댁 아들이 천하의 바보 천치라고 한다. 내 귀한 화연이를 그 불구덩이 같은 곳에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마님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대신 가야겠다. 네가 화연이 대신 김진사댁 며느리가 되어다오. 달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에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천한 몸종입니다. 어찌 감히 아기씨 대신 시집을 간단 말입니까? 가다가 들키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달래는 바닥에 엎드려 울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네가 거절하면 화연이는 혀를 깨물고 죽을 것이라며 협박 반, 애원 반으로 달래를 몰아세웠습니다. 네가 가면 너는 양반집 마님이 되는 것이다. 비록 신랑이 좀 부족하다 하나 굶주림 걱정 없이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어. 너에게도 나쁜 일만은 아니다. 마님은 달래의 눈물을 닦아주며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댁은 우리 화연이 얼굴을 모른다. 네가 입을 다물고 얌전하게만 굴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내 너를 친딸처럼 여겨 보낼 터이니 부디 이 집안을 살려다오. 마님의 간곡한 부탁에 달래는 더 이상 거절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드디어 혼례 당일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최참판댁은 손님 맞을 준비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마당에는 차이를 치고 멍석을 깔았으며 동네 사람들은 잔치 음식을 먹으러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안채의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무거웠습니다. 화연 아기씨는 다락방 깊숙이 숨겨졌고 신부의 방에는 화려한 화롯을 입고 연지곤지를 찍은 달래가 앉아 있었습니다. 달래의 얼굴은 하얗게 분칠을 했지만 그 아래로 흐르는 식은땀과 눈물 자국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족두리가 머리를 짓누르는 무게만큼이나 그녀의 가슴에는 천근 만근 돌덩이가 얹혀 있는 듯 답답했습니다. 신랑인 김진사댁 도령은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직접 오지 않고 대신 신부를 태워갈 가마와 하인들만 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하객들은 신랑이 얼마나 바보 같으면 처가에도 못 오나 하며 수군거렸지만 마님에게는 오히려 천만다행인 일이었습니다. 만약 신랑이 직접 왔더라면 엉뚱한 신부임이 탄로날까 조마조마했을 텐데 가마만 왔으니 이를 치르기가 훨씬 수월해진 셈이었습니다. 마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신부 입장을 서둘렀습니다. 수모 신부의 시중을 드는 여인과 달래의 양팔을 부축하여 방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달래는 붉은 장옷으로 얼굴을 푹 가린 채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옮겨 대청마루를 내려왔습니다. 신발코만 내려다보며 걷는 달래의 눈앞에는 익숙한 마당의 흙바닥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빗자루로 쓸고 닦았던 그 마당을 이제는 다시 밟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꽃가마가 입을 벌린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를 삼키려는 거대한 괴물처럼 보이기도 했고 알 수 없는 운명으로 데려갈 배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광경을 멀리 행랑채 모퉁이에서 지켜보던 늙은 행랑아범은 긴 담뱃대를 입에 문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달래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는 모습을 지켜본 터라 그녀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저 가마에 오르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잉, 젠. 죄 없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꼴이지. 양반들의 욕심이란 참으로 무섭구나. 행랑아범은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고 싶었지만 마님의 서슬이 퍼런지라 감히 나서서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 달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사하기만을 빌 뿐이었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낌새를 챘는지 서로 눈짓만 교환할 뿐 누구 하나 입을 번긋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달래가 가마 앞에 다다르자 수모가 가마 문을 열었습니다. 달래는 잠시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수모의 재촉에 어쩔 수 없이 몸을 구부려 가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가마 안. 비단 방석 위에 앉자마자 밖에서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탁 하고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려 달래는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가마꾼들이 어기어차 하는 소리와 함께 가마를 들어 올리자 달래의 몸이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 시각 다락방 창문 틈으로 이 광경을 훔쳐보던 화연 아기씨는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대신 짊어지고 떠나는 달래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그 끔찍한 바보 신랑에게 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더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화연은 가마가 대문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달래야, 미안하다. 부디 가서 잘 살아라. 다음 생에는 내가 너의 종이 되어 이 빚을 갚으마. 하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기적인 양반집 교수의 얄팍한 양심이었지만 그것이 화연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였습니다. 가마 행렬은 풍악 소리를 울리며 마을 어귀를 빠져나갔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신기한 듯 가마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은 최참판댁딸이 시집을 가네. 신랑이 바보라는데 색시가 아깝네 하며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가마 안에 달래는 그 소리들을 고스란히 들으며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곱게 바른 연지곤지가 눈물에 번져 얼룩이 졌지만 닦아줄 사람 하나 없는 외로운 신세였습니다. 덜컹거리는 가마의 진동이 마치 그녀의 불안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하여 달래는 멀미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행렬은 고개를 넘어 낯선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느라 가마가 기우뚱거릴 때마다 달래는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서 들키면 어쩌지. 첫날 밤에 신랑이 내 얼굴을 보고 가짜라고 소리치면 어쩌지. 매를 맞고 쫓겨나면 갈 곳도 없는데. 온갖 무서운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차라리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좁은 가마 안에서는 꼼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처분만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달래는 숨을 죽이고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가마꾼들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저기 김진사댁 기와 지붕이 보입니다. 가마꾼의 외침소리에 달래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요동쳤습니다. 이제 곧 판가름이 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김진사댁의 웅장한 대문이 위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청사초롱이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달래의 눈에는 그 불빛들이 도깨비불처럼 무섭게만 보였습니다. 가마가 김진사댁 마당에 들어서자 신부 오신다 하는 소리와 함께 왁자지껄한 소음이 가마를 에워쌌습니다. 김진사댁 하인들과 친척들이 신부 구경을 하려고 몰려든 것입니다. 가마가 땅에 내려지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달래는 침을 꼴깍 삼키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이제 문이 열리면
그녀는 최참판댁의 몸종 달래가 아니라 김진사 댁의 며느리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모의 손에 이끌려 달래는 가마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신부가 참으로 곱다, 키가 훤칠하니 보기 좋다 하는 칭찬 소리가 들려왔지만 달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닥에 깔린 멍석만 바라보며 기계적으로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대례청으로 향하는 길. 달래는 속으로 수만 번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들키지만 않게 해주세요. 혼례식은 어떻게 치러졌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신랑이 옆에 서 있다는 것은 느꼈지만 고개를 들 수 없어 얼굴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신랑의 옷자락이 스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뿐이었습니다. 신랑은 말이 없었고 하객들의 웃음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소문대로 바보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달래는 궁금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절을 하고 술을 따랐습니다. 식이 끝나고 달래는 신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화려한 병풍이 둘러쳐져 있고 원앙금 침이 깔린 신방은 따뜻하고 아늑했지만 달래에게는 바늘방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모들이 물러가고 방 안에 홀로 남겨지자 적막감이 밀려왔습니다. 촛불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 탁, 탁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달래는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 곧 신랑이 들어올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바보 신랑이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달래의 어깨가 움찔하며 굳어졌습니다. 드르륵 문살 스치는 소리가 나고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발자국 소리는 생각보다 묵직하고 침착했습니다. 달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녀는 다가올 운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바뀌는 듯한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과연 들어온 사람은 누구이며 달래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 신방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힐 듯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촛불 심지가 이따금씩 튀는 소리만이 달래의 심장 박동 소리와 섞여 귓가를 때렸습니다. 달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 위에 올려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배어난 식은땀이 비단 치마를 축축하게 적실 지경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던 발자국 소리가 방문 앞에서 딱 멈추었고 잠시 후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드르륵 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달래의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찬바람이 훅 하고 밀려들어와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그 바람에 달래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신랑이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럽고 조용했습니다. 달래는 잔뜩 긴장하여 눈을 질끈 감고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바보 신랑이 괴성을 지르거나 덤벼들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방 안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사각거리는 옷자락 소리만이 그가 움직이고 있음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신랑은 천천히 달래의 맞은편으로 다가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서두름이 없었고 오히려 묵직한 기품이 느껴져 달래는 의아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소문대로라면 지금쯤 난동을 부려야 하지 않는가.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달래는 감히 고개를 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신랑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부인. 그 목소리는 맑고 그윽했으며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침을 흘리며 더듬거리는 바보의 목소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달래는 너무나 놀라 저도 모르게 고개를 번쩍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앉은 신랑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사내는 훤칠한 이마에 짙은 눈썹, 그리고 총기가 가득한 맑은 눈빛을 가진 준수한 선비였던 것입니다. 달래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 바보 천치는 온데간데 없고 학식과 덕망이 넘쳐 보이는 헌원장부가 앉아 미소를 짓고 있었으니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습니다. 신랑은 달래의 놀란 표정을 읽었는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몰골이 소문과 달라 많이 놀란 모양이구려. 바깥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 하는지는 나도 익히 들어 알고 있소. 그는 찻잔을 들어 입에 가져가며 여유롭게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워 잠시 어리석은 척하며 몸을 낮추고 있었을 뿐인데 그 소문이 이리 멀리까지 퍼져 낭자의 귀에까지 들어갔나 보오. 달래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바보가 아니었다니. 그렇다면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차라리 바보였다면 속이기도 쉬웠을 터인데 이렇게 눈치 빠르고 똑똑한 분 앞에서 거짓 연극을 계속할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신랑은 달래의 불안한 기색을 살피더니 부드러운 손길로 술병을 들어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긴 밤을 뜬 눈으로 세울 수는 없는 노릇. 합한 주라도 한 잔 드시구려. 신랑이 건네는 술잔을 받기 위해 달래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랑의 시선이 술잔을 받는 달래의 손에 고정되었습니다. 달래는 황급히 소매로 손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달래의 손은 고생을 모르고 자란 규수의 섬섬옥수가 아니었습니다. 찬물에 걸레를 빨고 거친 나무를 해오고 매일같이 밭일을 하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아무리 비단옷으로 몸을 감싸고 분칠로 얼굴을 가렸다 한들 세월이 새겨놓은 고된 노동의 흔적까지 지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신랑은 달래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더니 손바닥을 펼쳐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래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신랑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달래의 거친 손바닥을 어루만지며 낳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손은 규방에 앉아 술을 놓던 손이 아니오. 찬바람을 맞으며 물을 탔고 장작을 패던 손이구려. 신랑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달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최참판댁 따님이 아니지 않소. 그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달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달래는 잡힌 손을 빼내고 그 자리에 털썩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서방님 아니. 날이 달래는 바닥에 이마를 떼치며 오열했습니다. 저는 최참판댁 귀한 아기씨가 아니옵니다. 그 댁에서 부엌일을 하던 몸종 달래이옵니다. 마님께서 아기씨를 바보에게 시집 보낼 수 없다 하시어 천한 저를 대신 가마에 태워 보내셨습니다. 속이려던 것은 아니었으나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일이 되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달래는 본물 터지듯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곧 호통이 떨어지고 몽둥이 찜질을 당해 쫓겨날 것이라 생각하니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달래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아무 말 없이 엎드려 있는 달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으나 분노보다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한참 뒤 신랑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달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굽혀 앉아 달래의 어깨를 감싸 일으켜 세웠습니다. 달래는 두려움에 눈도 뜨지 못한 채 몸을 움츠렸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신랑의 목소리는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달래가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신랑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대의 잘못이 아님을 내 잘 아오. 주인의 명을 거역하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종의 신세에 어찌 거절할 수 있었겠소. 신랑은 손수건을 꺼내 달래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바보라 여겨 딸을 숨기고 종을 보낸 그댁 양반들의 처사가 괘씸할 뿐이오. 허나 이것 또한 하늘의 뜻이 아니겠소. 달래는 신랑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신랑은 달래의 거친 손을 다시 잡고는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나는 사람의 껍데기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더 중히 여기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비겁한 양반들보다 비록 손은 거칠어도 주인을 위해 희생할 줄 알고 정직하게 살아온 그대가 훨씬 더 귀한 사람이요. 신랑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를 속이지 않고 이실 짓고 하였으니 그 마음 또한 갸륵하지 않소. 오늘부터 그대는 내 부인이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내 사람이다. 이 말이요. 달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이토록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날이. 정말이십니까? 천한 저를 내치지 않으시고 달래가 말을 잇지 못하자 신랑은 고개를 끄덕이며 달래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내 이름은 김정호라 하오.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부부이니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봅시다. 그대의 그 고운 심성으로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오. 달래는 신랑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서러움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촛불 아래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정우는 자신이 왜 바보 행세를 해야 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조정의 간신배들이 판을 치고 훌륭한 선비들이 모함을 받아 죽어가는 세상에서 가문을 지키고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스스로 바보가 되기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멸시를 견디며 때를 기다려왔고 이제 진정한 자신의 짝을 만나 날개를 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래는 신랑의 깊은 속내와 원대한 포부에 감탄하며 자신이 비록 배운 것은 없으나 신랑을 위해 헌신하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달래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아침상을 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인들은 새색시가 부엌에 나타나자 깜짝 놀라 말렸지만 달래는 팔을 걷어붙이고 솜씨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참판 댁에서 갈고 닦은 음식 솜씨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정갈하게 반찬을 담아내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와 맛있는 국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자 집안 사람들은 모두 코를 킁킁거리며 군침을 삼켰습니다. 아침상에 올라온 음식을 맛본 김진사 부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최참판댁 귀한 딸이라 들었는데 어찌 이리 음식 솜씨가 좋단 말이냐. 시어머니의 칭찬에 달래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정우는 옆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화연 부인은 타고난 손맛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으니 많이 드십시오.
그는 달래의 정체를 숨겨주며 그녀를 화연이라 불러주었습니다. 달래는 신랑의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시부모님은 며느리의 싹싹하고 부지런한 모습에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콧대 높은 양반집 규수라 하여 며느리 시집살이를 어찌 시킬까 걱정했는데 새벽같이 일어나 문안을 드리고 하인들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달래는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극진히 모셨고 집안의 대소사를 꼼꼼하게 챙기며 안살림을 완벽하게 장악해 나갔습니다. 김진사 댁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김진사 댁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집안이 환해졌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달래는 틈틈이 신랑의 글 공부 시중을 들었습니다. 밤늦도록 책을 읽는 신랑을 위해 야식을 준비하고 붓과 종이를 챙기며 내조에 힘썼습니다. 김정우는 달래의 정성어린 보살핌 덕분에 마음 편히 학문에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달래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 달래는 머리가 총명하여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스승이자 벗이 되어주며 깊은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비록 시작은 거짓과 기만으로 얼룩졌으나 그 결과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으로 맺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달래의 거칠었던 손은 점차 고와졌지만 그녀의 부지런함과 겸손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우는 그런 아내를 보며 늘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부인, 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그대를 호강시켜 주리다. 가마를 타고 금이 환영하여 그대를 멸시했던 자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줄 것이요. 김정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달래는 그런 남편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최참판댁 마님이 꾸민 계략은 오히려 달래에게 전화위복이 되어 그녀를 진흙 속의 진주처럼 빛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반면 첩첩산중 넘어 최참판댁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대신해 보낸 달래가 소식 한 통 없고 김진사 댁에서도 아무런 말이 없자 마님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혹시 들켜서 죽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바보 신랑에게 맞아 병신이 된 것은 아닐까? 온갖 흉흉한 상상이 마님의 머릿속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딸 화연 아기 씨를 시집 보내기 위해 또 다른 혼처를 알아보던 중 이번에는 정말로 좋지 않은 소문이 최참판댁을 감싸고 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죄지은 자에게 내려질 벌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달래가 김진사 댁에 사랑받는 며느리로 자리 잡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동안 계절은 바뀌어 어느덧 찬바람이 불고 흰 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김정우는 드디어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달래는 남편의 짐을 챙기며 솜을 두툼하게 넣은 누비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서방님, 부디 몸 조심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고 오십시오. 달래의 간절한 배웅을 받으며 김정우는 집을 나섰습니다. 눈 덮인 고갯길을 넘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달래는 두 손을 모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디 장원 급제하여 저 당당한 어깨를 활짝 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김정우가 한양으로 떠난 후 달래는 시부모님을 모시며 묵묵히 집안을 지켰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컸지만 언젠가 기쁜 소식을 안고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과연 김정우는 한양에서 어떤 소식을 전해올까요? 그리고 최참판댁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야기의 끝은 아직 멀고도 흥미진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어느덧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김진사 댁에는 경사가 겹쳐 일어났으니
한양으로 떠났던 김정우가 과거에 장원 급제하였다는 소식이 며칠 밤낮을 달려 당도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붉은 깃발이 나부끼고 풍악이 울려 퍼지자 시부모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달래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북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바보라는 누명을 벗고 세상에 그 실력을 드러낸 것이 무엇보다 기뻤으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정호는 조정에 나아가서도 대쪽 같은 성품과 명석한 두뇌로 임금님의 신임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벼슬이 날로 높아져 마침내 만인지상 일인지하라는 정승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청백리라 칭송하였고 나라의 기둥이라며 우러러 보았습니다. 달래 또한 정승 부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안주인의 역할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그녀는 비록 출신은 미천하였으나 타고난 지혜와 덕망으로 남편을 내조하고 아랫사람들을 자애롭게 다스렸습니다. 한양에 내로라 하는 양반과 부인들도 처음에는 달래의 출신을 두고 수군거렸으나 그녀를 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들은 그 고결한 인품과 겸손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어려운 백성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헤아려 구휼하는 데 앞장섰으니 그녀에 대한 칭송이 남편 못지않게 자자했습니다. 한편 첩첩산 중 고향 마을에 남아있는 최참판댁의 사정은 날이 갈수록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달래를 대신 시집 보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것도 잠시 마님은 딸 화연을 인근 고을에 내로라 하는 부자에게 시집 보냈으나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썩어 문드러진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화연의 남편은 주색 잡기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첩을 들여 본처인 화연을 구박하기 일쑤였습니다. 귀하게만 자란 화연은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다 못해 친정으로 도망쳐 오기를 밥 먹듯 하였고 그때마다 최참판 댁에서는 사위의 빚을 갚아주느라 곳간이 비어갔습니다. 최참판 마님은 딸의 초라한 행색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비단옷에 꽃신만 신고 다니던 딸이 무명옷을 입고 눈물 짓는 꼴을 보며 마님은 지난날 자신의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때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바보라도 김진사 댁에 보냈더라면 이 지경은 되지 않았을 것을.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하나둘씩 떠나가고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은 여기저기 비가 새고 담장이 무너져 내렸지만 고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밤이면 부엉이가 우는 흉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요하던 산골 마을이 발칵 뒤집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하는 정승 판서가 임금님의 명을 받아 민정을 살피고 고향의 부모님을 뵙기 위해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승이 다름 아닌 김진사 댁의 아들 김정호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바보라던 김도령이 정승이 되었다고 세상에 이런 천지개벽할 일이 있나.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며 과거의 소문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깨닫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정승 부인이 바로 이 마을 최참판댁에서 시집간 딸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최참판댁 딸 화연 아기 씨는 저 아랫마을 개차반 남봉꾼한테 시집가서 고생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 김진사 댁으로 시집간 그 부인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혔던 10여 년 전의 혼례식이 다시금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가마를 타고 갔던 신부가 화연아기 씨가 아니었다면 그날 사라진 사람은 딱 한 명,
몸종 달래뿐이었습니다. 눈치 빠른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허허. 하늘이 도우셨구나. 착한 달래가 복을 받았어라며 무릎을 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 최참판 마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이 소식을 듣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라 정승이 되어 온다고 그 바보가 정승이 되고 내 종년이 정승 부인이 되어 온단 말이냐. 마님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넋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멸시하고 사지로 내몰았던 달래가 이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위치에 올라 금이 환영한다는 사실이 두렵고도 끔찍했습니다. 혹시라도 달래가 옛일을 앙가품하러 오는 것은 아닐까.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공포에 마님은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에 누워있던 화연 역시 이 소식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때 그 가마를 탔더라면 지금 저 가마의 주인은 제가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딸의 원망 섞인 푸념에 마님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다 내 죄다. 눈먼 어미가 귀한 딸의 앞길을 막고 천한 것에게 날개를 달아주었구나. 모녀의 뒤늦은 후에는 낡은 방안을 공허하게 맴돌 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정승 행차를 구경하기 위해 길을 닫고 청사초롱을 매다느라 분주했지만 최참판 댁만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드디어 정승 행차가 마을에 당도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꽹과리 소리와 태평소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었습니다. 오색 깃발이 앞서고 그 뒤로 위풍당당한 호위무사들이 따르며 마침내 화려한 덮개를 씌운 가마와 말을 탄 정승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김정우 정승은 관복을 입고 위엄 있는 자태로 말 위에 앉아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옥가마에는 정승 부인 달래가 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엎드려 대감마님 만세 부인 마님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10년 전 초라하게 떠났던 그 길이 이제는 영광의 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달래는 가마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익숙한 산천과 그리운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옛날 자신이 물동이를 이고 오르내리던 언덕길. 빨래를 하던 개울가가 눈에 들어오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쇠락해버린 최참판댁의 기와 지붕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마을에서 가장 높고 위세당당했던 집이 지금은 잡초 속에 파묻혀 쓸쓸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인생 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달래의 마음속에는 원망보다 연민의 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마음이 넉넉한 귀부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행렬은 김진사 댁으로 가기 전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아래 잠시 멈추었습니다. 김정호 정승이 말에서 내려 마을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올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달래 또한 가마에서 내려 남편의 곁에 섰습니다. 비단 당의를 입고 머리에는 화관을 쓴 달래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거친 일로 붉어졌던 손은 백옥처럼 고와졌고 주눅 들어있던 표정은 온화하고 기품 있는 미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저분이 정말 달래가 맞는가, 선녀가 따로 없구나 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 군중 틈에서 누군가 쭈뼛거리며 앞으로 나섰으니 바로 늙은 행랑아범이었습니다. 최참판댁에서 쫓겨나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살고 있던 그는 달래를 한눈에 알아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기씨, 아니, 마님, 정말 달래가 맞습니까? 달래는 행랑아범을 알아보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할아범, 저예요.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달래가 덥석 행랑아범의 거친 손을 잡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정승 부인이 천한 노인의 손을 잡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달래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옛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훔쳐보던 최참판 마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달래가 금이 환영하여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달래의 처분이 두려워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전연이 앙심을 품고 우리를 관가에 넘기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 마님은 딸 화연을 부둥켜 안고 벌벌 떨었습니다. 죄 지은 자의 마음에는 이미 지옥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승 부부는 마을 잔치를 열어 소를 잡고 술을 베풀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김정우 정승은 내 아내가 나고 자란 이 마을은 나에게도 고향과 같다며 마을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달래는 부녀자들의 손을 잡고 덕담을 건네며 옛날 자신과 함께 부엌길을 했던 친구들을 찾아 위로금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지만 단 한 곳 최참판댁만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 한복판이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김정우 정승이 조용히 달래를 불렀습니다. 부인, 이제 가야 할 곳이 있지 않소. 달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만남. 그리고 매듭지어야 할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가마꾼들에게 명하여 최참판 댁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풍악 소리도 멈추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가마 행렬이 천천히 최참판 댁 소슬 대문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닫힌 대문 앞에는 잡초만 무성했고 인기척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인이 대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정승댁 마님께서 옛 주인을 뵙고자 오셨소. 문을 여시오. 그 소리는 텅 빈 집안에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안방에 숨어있던 최참판 마님은 심장이 맺는 것 같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고 화연과 함께 마당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해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양반의 체면을 지켜야 할지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그저 달래의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대문이 삐거덕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녹슨 경첩 소리가 마치 최참판댁의 몰락을 알리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선 달래는 가마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한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세를 떨치던 기와집이 이렇게 허물어진 것을 보니 권불 10년이여 화무 11홍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음을 실감했습니다. 달래의 시선이 안채 마루 끝에 서 있는 두 여인에게 머물렀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는 마님과 화연. 옛 주인과 몸종의 처지가 완벽하게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마님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달래가 한 발자국씩 다가올 때마다 마님은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이제 곧 불호령이 떨어지고 곤장을 맞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달래는 마님 앞 5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님을 불렀습니다. 마님, 그간 별구 없으셨습니까? 몸종 달래가 무난 인사 올립니다.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 대신 알 수 없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드러운 인사에 마님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달래의 모습에 마님은 눈이 부셔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달래의 눈빛은 맑고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사사로운 원한을 넘어선 경지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님에게는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큰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을 살리겠다고 죄 없는 아이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그 이기심이 결국은 자신의 딸을 망치고 집안을 망하게 한 원흉이었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마당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바람만이 스산하게 불어와 두 여인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달래는 곁에 서 있는 하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하녀는 미리 준비해 온 비단 보자기 하나를 달래에게 건넸습니다. 달래는 그것을 받아들고 마님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마님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달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연 달래가 꺼내든 것은 무엇이며 그녀는 이 얽히고 설킨 악연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담장 너머로 숨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달래가 내미는 비단 보자기를 보고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달래는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주위의 모든 소음이 멈추고 오직 바람 소리만 들리는 긴장된 순간 달래는 조용히 무릎을 굽혀 마님의 눈높이를 맞추고 보자기를 마님의 떨리는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매를 때리거나 벌을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묵직한 꾸러미였습니다. 달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이것은 제가 한양에서 내려오며 마님 생각을 하고 준비한 작은 정성입니다.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지난 세월 저를 거두어 먹이고 입혀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래의 목소리에는 한 점의 거짓도 섞여 있지 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엽전 꾸러미와 함께 최참판댁이 비 때문에 넘길 뻔했던 논문서와 반문서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문서를 들여다보았고 이내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달래가 남몰래 사람을 시켜 최의 참판댁의 빚을 갚고 기울어가는 가세를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두었던 것입니다. 마님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리다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달래야 내가 죽일려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는데 네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단 말이냐. 마님의 통곡 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옆에 서 있던 화연 아기 씨도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좁은 소견과 어머니의 잘못된 판단으로 달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되돌아온 것은 복수가 아니라 한없는 자비와 용서였습니다. 화연은 달래의 발치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달래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너를 사지로 몰아넣고 나만 살겠다고 발버둥 쳤어. 그런데도 너는 우리를 잊지 않고 이렇게 살려주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두 모녀의 참회는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코를 훌쩍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권선징악이라 하여 악인이 벌을 받는 것만 통쾌한 줄 알았더니 악인이 개과천선하고 용서받는 모습이 이토록 가슴 뭉클한 것인 줄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달래는 엎드려 우는 마님과 화연을 일으켜 세우며 자신의 옷소매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마님, 아기씨, 울지 마십시오. 저는 마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님 덕분에 지금의 서방님을 만날 수 있었으니 저에게는 마님이 은인이십니다.
달래는 진심을 담아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마님께서 저를 그 가마에 태우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부엌대기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생각하니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앞으로는 마음 편히 지내십시오. 달래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인생의 굴곡을 긍정으로 승화시킨 대인배의 지혜였습니다. 그 말에 마님은 고개를 들고 달래를 바라보았는데 달래의 얼굴에서는 성녀와도 같은 후광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김정우 정승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좌중을 압도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승은 마님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장모님, 제 부인을 이토록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과정은 순탄치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보내주셨으니 저는 최참판댁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승의 너그러운 태도의 마님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승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봐라, 오늘 이 좋은 날 어찌 눈물만 흘리고 있겠느냐. 내 부인이 옛 고향에 돌아와 회포를 풀고자 하니 마을 사람들 모두 들어와 함께 즐기도록 하라. 정승의 호탕한 명령이 떨어지자 굳게 닫혀있던 최참판댁의 대문이 활짝 열리고 밖에서 기다리던 풍물패가 신명나는 가락을 울리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반전되어 통곡의 바다였던 마당은 축제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꺼내놓고 김 진사댁에서 보내온 술과 고기가 더해져 풍성한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달래는 상석에 앉는 대신 옛날처럼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녀들과 동네 안악들이 기겁을 하며 말렸습니다. 아이고, 마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제는 정승 부인이신데 어찌 부엌에 드시려 하십니까?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마루에 편히 앉아 계십시오. 달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물러났지만 틈틈이 하인들을 챙기고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벼슬이 높아지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거만해지기 마련인데 달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따뜻하고 소탈한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잔치는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마당 곳곳에 횃불을 밝히고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 강강술래를 돌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님과 화연도 달래의 권유로 조심스럽게 잔치에 합석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예전처럼 그들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달래가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었기에 마을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들을 다시 이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님은 오래간만에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고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 섞여 있으니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최참판댁에도 다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정우 정승은 마을의 촌장과 어르신들에게 술을 따르며 마을의 현안을 묻고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다리가 끊어진 곳은 보수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가뭄에 대비해 저수지를 정비하라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내의 고향을 방문한 손님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목민관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서 정승 부인이 난 덕에 우리까지 호강한다며 김정호 정승과 달래를 입이 마르도록 칭송했습니다. 그날 밤
최참판댁 마당에 뜬 보름달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둥글게 빛나며 화해와 용서로 하나 된 마을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래 부부가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하자 온 마을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마님과 화연은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와 눈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마님은 달래의 손을 꼭 잡고 놓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달래야,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내 평생 너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남은 생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착하게 살겠다. 화연 또한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보여준 마음 잊지 않고 저도 베풀며 살게요라며 달래를 언니라 불렀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진정한 가족애를 회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달래는 마님과 화연을 한 번씩 안아주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네, 마님, 두 분도 건강하십시오. 서방님과 함께 종종 소식 전하겠습니다. 가마에 오르기 전 달래는 다시 한번 고향 산천을 둘러보았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 정겨운 초가집들,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최참판댁. 비록 아픈 기억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밑거름이었음을 알기에 달래의 눈에는 고마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리자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아쉬워했습니다. 행렬이 마을 어귀를 벗어나 고갯마루를 넘어갈 때까지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멀어지는 가마를 보며 늙은 행랑아범은 곰방대를 털며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먼. 착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는 말이 딱 맞아. 우리 달래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눠주고 가니 마을 앞날이 훤하겠어. 그의 말처럼 달래가 다녀간 후최 참판댁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마님과 화연은 사치를 버리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달래가 남겨준 재물로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달래의 뜻을 받들어 진정한 양반의 도리를 실천하며 존경받는 집안으로 거듭났습니다. 김정우 정승과 달래 부부는 한양에 돌아가서도 평생 금슬 좋게 살며 많은 자손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자손 또한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 나라에 이바지했습니다. 달래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마을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최참판댁 몸종 달래도 정승 부인이 되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나 하며 희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또한 욕심을 부리면 화를 입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교훈은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들려주는 가장 좋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야기가 끝을 맺었네요. 창밖에는 밤바람이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불고 달빛은 은은하게 온 세상을 감싸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달래의 이야기처럼 억지로 맺어진 인연이라도 진심으로 대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어 속상하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달래에게 찾아온 뜻밖의 행운처럼 당신의 내일에도 생각지 못한 기쁜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무거운 걱정은 저 멀리 날려보내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세요. 착한 마음을 가진 당신에게도 반드시 달래와 같은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꿈속에서는 고운 비단옷을 입고 꽃가마를 타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고단했던 하루를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